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형자산 감사 시 놓치면 안 되는 6단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배포한 표준감사 조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4000번 계정별 실증 절차 조서를 열어보셨다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바로 총괄표 작성이 1번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유형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정말 총괄표 작성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총괄표 작성을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감사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6가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형자산 감사 시 총괄표 작성이 전부라고 이야기해 드린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은 기말잔액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던가 차입금과 같은 자금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잔액 정보에 대해서 외부 조회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계정 과목들의 경우에는 잔액 확인만 되면 그 사이의 변동액에 대한 수치는 자동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말잔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 처분, 감가상각, 재평가와 같은 기준 거래 및 회계 처리 내역을 검토한 후에야 기말잔액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경우 기준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총괄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총괄표라는 게 지도와 비슷합니다. 사극 같은 걸 보면 전투를 하기 전에 장군들이 지도를 보면서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도를 펼쳐놓고 지형을 쭉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적이 어디로 쳐들어오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총괄표를 그려놓고 보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전체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높고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낮을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내가 격파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획된 절차를 수행하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로 유형자산 총괄표를 잘 그리셔야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차가 현금 흐름표 검증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 일할 때부터 현금 흐름표에 들어갈 정보들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럼 유형자산 총괄표 작성할 때 확인할 자료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회사들이 유형자산 명세를 작성해서 제시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시한 유형자산 명세를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장, 계정별 원장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 경험상 시스템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전표로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장과 계정별 원장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차이가 난다면 시스템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결산 조정 사항들을 나중에 수기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시스템 이상이 없다면 그 수기 조정 사항을 더 집중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하지만 수기로 감가상각 대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 감가상각 대장, 유형자산 명세서가 각각 따로 노는 경우도 은근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세 개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지만 그 사유가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총괄표 작성이 쉬워 보이지만 처음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1년차 중간감사 때 유형자산 총괄표를 못 그려서 인차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을 똑같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총괄표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금액 따로,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정부보조금 따로, 그리고 장부가액 따로 이렇게 그리는 조서도 보았었고요. 아까 언급했던 것들을 모두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총괄표로 그려놓은 조서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번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1번처럼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등을 나누어 그리게 되면 작성이나 금액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계정 과목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사람이 헷갈리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처럼 생각하지 않는 자산이 막 끼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장부가액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거나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현금흐름표에 반영을 할 때도 이번 형태처럼 재무제표에 나오는 순서대로 총괄표를 그려놓는 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손상차손 누계액을 각 계정 과목 순서대로 BS랑 일치시켜서 이번처럼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회사들에 나가보면 유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을 거치게끔 세팅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기계장치 10억 원어치를 구매를 했다면 이렇게 1번처럼 기계장치 취득 내역에 10억 원이 바로 꽂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족족 건중을 무조건 타야 되는 그런 회사들의 분계장을 보면 이렇게 2번 총괄표처럼 건설 중인 자산 10억 원이 증가했다가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에 기계장치로 이렇게 대체되는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 시스템상 2번처럼 회계 처리됨에도 결산 시점에 1번 총괄표 모양으로 수기 조정을 해서 총괄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2번처럼 회계 처리 내역 그대로 건중 취득 10억 원에 본계정 대체 10억 원 이렇게 작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단기 취득해서 단기 본계정 대체된 것들은 본계정 취득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회계 기준상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그냥 분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기말잔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2번처럼 공시하는 곳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과 같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이 건설 중인 자산 대체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테스트에 조금 더 유의하셔서 수행하시면 될 거예요. 총괄표 작성 후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 취득처분 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취득처분 테스트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샘플링을 빨리 해서 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 증빙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총괄표에 취득처분 금액을 모집단으로 해서 샘플링을 한 후에 샘플링된 전표의 거래 증빙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때 샘플링하는 방법은 각 법인별 지침에 따라 주시면 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서 본계정 대체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취득처분 테스트 하면서 이 본계정 대체 내역에 대해서도 샘플링을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취득과 관련해서는 계약서라던가 품위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본계정으로 대체된 시점이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취득 증빙을 확인하실 때는 회계 기준상 이야기하고 있는 사용 가능일자와 취득일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금액이 크고 취득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기계장치 등이 있다면 취득 완료된 시점에 검수 확인서 등의 문서가 존재할 테니까 그런 문서를 통해서 사용 가능 일자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은 비경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도수가 높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취득과는 다르게 처분 손익이 발생해서 손익계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관련해서는 대금 입금이 되었다면 입금 증빙이 있을 거고 처분도 취득과 같이 분명 계약서가 있거나 품위서 같은 걸 올릴 테니까 그런 계약서나 품위서 정보 등을 요청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 처분 시 회계 처리 내역을 확인을 하셔서 실제 증빙상 대금 입금액과 회계 처리상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취득처분 테스트 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은 특히 신경 써주셔야 돼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예시 절차에도 건설 중인 자산 관련 테스트가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단기 지출액은
취득 테스트 할 때 건중 취득액도 함께 샘플링해서 테스트하면 될 거고요. 이때 계약서 등이 존재한다면 약정액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에 있던 건설 중인 자산 리스트하고 단기 말에 건설 중인 자산 리스트를 비교를 하셔서 1년 이상 본계정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 1년 이상 대체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차입원가 자부나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1년 이상 대체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데 이게 실제 자산성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손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에서 단기에 본계정으로 대체된 내역이 있을 텐데 취득 테스트 시 취득일자 확인하셨던 것처럼 본계정으로 대체되는 시점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증빙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득 처분 테스트할 샘플을 뽑아서 회사에 증빙을 요청했다면 증빙이 준비되는 동안 감가상각비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공의 예시 절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감가상각 방법, 상각 개시 시점, 내용 연수, 상각률의 계속 적용 여부 및 비용 배부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정기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새로운 계정이 추가가 되었다면 그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별도의 연구개발 부서가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제조원가나 연구개발비 등으로 배부하게 될 텐데 그 배부 기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하는 내용연수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연수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게 추정의 영역이라 정해진 게 딱히 없거든요. 만약 정말 내용연수 추정이 중요한 그런 회사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 파트너나 매니저 등 윗선에서 지침을 주실 테니까 그분들 가이드를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감가상각비 오버롤 테스트 및 재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감가상각비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보통 2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먼저 오버롤 테스트, 분석적 절차로도 부르는데요. 오버롤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계산해 본 감가상각비와 회사 제시 금액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보통 그 오버롤 테스트 할 때 기중취득, 기중처분을 가정을 하고요. 상각 완료된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가상각 대상액을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 대상액 추정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상각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해본 금액과 회사 제시 금액의 차이가 스레스홀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오케이 되는 겁니다. 이 스레스홀드 금액은 각 법인별로 계산 로직이 있을 테니까 그걸 따르면 돼요. 보통 유형자산 기준 변동액이 크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버롤 테스트 했을 때 회사 제시 금액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스레스홀드 금액과 유사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스레스홀드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스레스홀드 이내로 만들거나 아니면 재계산 검토를 수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가상각비 재계산 검토를 수행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오버롤 테스트를 해보는 게 오류사항을 발견할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이 감가상각비 재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엑셀 초보 탈출 프로젝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검토할 때 감가상각비 배부액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전기 배부액하고 단기 배부액을 서로 비교해 보시고 비율이 크게 변동했다면 그 사유가 타당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정별 감가상각비를 집계해 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현금흐름표 작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정별 배부액을 집계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현금흐름표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하고 유형자산 총괄표의 감가상각비가 왜 차이 나는지를 소명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 테스트도 끝났다면 이제 실제성 및 권리 의무 테스트를 해주세요.
토지, 건물 등은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데 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담보 제공 내용이 회사가 제시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 정보가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의 권리인 담보 제공 등 정보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규모 기계장치 등을 신규 취득했다면 취득증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고 실사할 때 유형자산 실사까지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필드 업무 시 확인 가능한 자산이라고 하면 필드워크 할 때 유형자산 실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신규 취득 자산들 중에서 금액이 큰 건들 위주로 샘플링을 해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조소화를 진행하면 되는데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자산 실사 내역을 실사 시간, 장소, 입회자, 실사 서류 등과 함께 상세히 기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회사들이 유형자산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관련한 평가 테스트라고 하면 손상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먼저 손상 징후가 있는지 테스트해 주세요. 자산 손상 기준서에 나와 있는 손상 징후와 관련된 기준서 내용을 검토해 주면 됩니다. 손상 징후가 없다면 테스트를 종료하면 돼요. 만약 유형자산 손상 이슈가 있다면 중간감사 때 인차지가 미리 회사에 언급해서 손상평가 보고서를 받아 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사인 할 때도 손상 테스트 하는 걸 고려해서 어사인 했을 거예요. 이때는 회사가 제시한 손상검토 보고서를 테스트하면 됩니다. 이 외부 손상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외부 전문가에게 전문가 확인서를 발송해서 회수한 다음 조서화를 하면 돼요. 만약 회사가 재평가 모형을 채택했다면 정기적으로 재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재평가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평가기관에 전문가 질의서를 보내고 그 재평가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앞선 5단계의 절차를 모두 수행했다면 주석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누락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유형자산 공시와 관련된 기준서를 열어서 혹시나 회사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데 누락된 거는 없는 건지 그렇게 완전성 체크를 해주시면 유형자산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형자산 감사 시 놓치면 안 되는 6단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디테일한 감사 절차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겪으시면서 터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큰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다면 두려움 없이 유형자산 감사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즌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